46억 년 전 지구가 태어난 뒤 주인공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세균이, 한때는 공룡이, 또 한때는 바다가 무대였죠. 왜 지금은 인간의 시대가 됐을까요? 인간은 태생부터 강한 몸을 가진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수십만 년 사이 인간은 지구의 많은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숲을 농장으로, 강을 길로, 바위를 도시로 바꾸는 변화 말입니다. 인간은 뭐가 달라서였을까요? 다른 동물과의 어떤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지구 탄생 46억 년 동안 인간만이 지구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46억 년 전 지구는 막 태어난 뜨거운 덩어리였습니다. 표면이 식고 단단해지는 데만도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지구는 그냥 용암 덩어리였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대기도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가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생명이 살기에는 너무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변했습니다. 수억 년이 지나자 표면이 조금씩 식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암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자 수증기가 응결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비는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빗물이 지표면을 젖혔습니다. 빗물은 낮은 곳으로 모였습니다. 골짜기와 분지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생겼습니다. 비가 내리고 물이 모여 바다가 생기자 숨을 공간이 생깁니다. 이때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이 버틸 그릇이 됩니다. 바다는 온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육지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비교적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이런 안정성이 생명에게 중요했습니다. 대략 38억 년 전쯤 바다에서 아주 작은 생명이 나타납니다. 최초의 생명체였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과학자들도 여러 가설을 내놓고 있지만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생명체가 스스로 복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핵심입니다. 미생물은 작지만 강합니다. 세대가 짧아 변화가 빨리 쌓입니다. 하나의 세균은 환경이 좋으면 20분에서 30분 만에 둘로 나뉩니다. 하루면 수십 세대가 지나갑니다. 세대가 짧으면 진화도 빠릅니다. 환경에 맞지 않는 개체는 빨리 사라지고 환경에 맞는 개체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수억 년 동안 미생물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어떤 것은 화학물질로 에너지를 얻었고 어떤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살아남음은 늘 조건의 싸움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강했던 종도 사라질 수 있고 약했던 종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강한 생물은 없습니다. 환경에 잘 맞는 생물이 있을 뿐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승자도 바뀝니다. 이것이 진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조건을 가장 크게 흔든 사건 중 하나가 산소의 증가였습니다. 광합성은 빛으로 에너지를 만들며 산소를 내놓는 과정입니다. 일부 세균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남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소가 바다에 녹아들었습니다. 바닷물 속에 철과 결합해 녹이 생겼습니다. 이 녹이 가라앉아 지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층을 볼 수 있습니다. 철광석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계속 쌓였습니다. 바닷물이 포화 상태가 되자 산소는 대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4억 년 전 무렵 산소가 늘며 대기 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생물에게 산소는 독이었습니다. 많은 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산소를 이용하는 새로운 생물도 나타났습니다.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입니다. 이들은 훨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산소가 늘면 더 큰 몸이 가능해지고 활동도 더 거칠어집니다. 산소는 에너지 생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같은 양의 영양분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으면 몸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지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몸집 경쟁을 준비해온 셈입니다.
산소가 늘어나면서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간은 없습니다. 무대만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은 천천히 복잡해졌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여러 세포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뤘습니다. 각 세포가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어떤 세포는 소화를, 어떤 세포는 움직임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분업이 시작되면서 생물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생명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 바다에서 다양한 생물이 급증합니다. 이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부르는데 종이 빠르게 늘어난 시기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충분히 높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포식과 피식의 관계가 본격화된 것도 중요합니다. 눈, 턱, 단단한 껍질 같은 무기가 이때 본격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눈이 생기면 먹이를 찾기 쉬워집니다. 멀리서도 먹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발견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껍질이나 가시 같은 방어 수단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단단한 껍질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가시는 공격을 어렵게 만듭니다. 턱이 생기면 더 큰 먹이를 씹을 수 있습니다. 먹이의 범위가 넓어지면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공격과 방어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생물은 빠르게 다양해졌습니다. 삼엽충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생물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가졌고 여러 다리로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바다 곳곳에서 살았고 매우 성공적인 종이었습니다. 수억 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삼엽충도 결국 멸종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아무리 성공한 종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의 냉정한 법칙입니다. 이후 생명은 바다에서 땅으로도 올라오며 무대가 넓어집니다. 약 4억 년 전쯤 식물이 먼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가 근처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화하면서 육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뿌리가 발달해서 땅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줄기가 높아져서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의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식물이 육지를 덮자 동물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양서류가 먼저 육지에 적응했습니다.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개구리나 도롱뇽의 조상 같은 생물입니다. 알은 여전히 물에 나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육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파충류가 나타났습니다. 파충류는 완전히 육지에 적응한 동물입니다. 알 껍데기가 단단해서 건조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가를 떠나도 됐습니다. 육지 어디서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한 번도 안정적으로 굴러간 적이 없습니다. 대륙은 조금씩 움직이고 해류가 바뀌고 기후가 흔들립니다. 지구의 대륙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땅 밑의 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한 해에 몇 센티미터씩 움직입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면 대륙의 위치가 크게 바뀝니다. 대륙이 이동하면 해류가 바뀝니다. 해류가 바뀌면 기후도 달라집니다. 따뜻했던 곳이 추워지고 건조했던 곳이 습해집니다. 생물은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큰 변화는 때때로 대멸종으로 이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지구 역사상 5번의 큰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대멸종에서 생물 중의 7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몇 번의 대멸종 중 가장 유명한 전화는 공룡의 퇴장입니다. 공룡은 약 2억 3천만 년 전부터 번성했고 매우 오래 살아남습니다. 공룡의 시대는 정말 길었습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인간이 등장한 지 30만 년과 비교하면 500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공룡은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닭만 한 작은 공룡부터 건물만 한 거대한 공룡까지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길이가 12m에 달했습니다. 무게는 8톤이 넘었습니다.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더 컸습니다. 높이가 13m, 무게는 50톤이 넘었습니다. 긴 목으로 나무 꼭대기의 잎을 먹었습니다. 벨로시랩터는 작았지만 빨랐습니다. 무리 지어 사냥했습니다. 육지에는 공룡이, 하늘에는 익룡이, 바다에는 어룡이 살았습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파충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6,600만 년 전 거대한 충돌과 기후 악화가 겹칩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지름이 약 10km에 달하는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충돌의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됐습니다. 먼지와 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햇빛이 줄고 먹이망이 무너지며 공룡을 포함한 많은 종이 사라집니다. 햇빛이 차단되자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물이 죽자 초식 공룡이 먹이를 잃었습니다. 초식 공룡이 사라지자 육식 공룡도 굶주렸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큰 몸집의 동물은 많은 먹이가 필요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자 큰 동물부터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출발선이 깔립니다. 아직은 조용한 예고편입니다. 무대는 준비되고 있지만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공룡이 물러난 뒤 포유류가 빠르게 다양해집니다. 포유류는 공룡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았습니다. 쥐만한 크기였습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면서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공룡이 활동하는 낮을 피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공룡이 사라지자 기회가 왔습니다. 비어있는 생태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포유류는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크기가 커졌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했습니다. 어떤 것은 풀을 뜯어 먹었고 어떤 것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떤 것은 나무 위에서 살았고 어떤 것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응했습니다. 포유류는 새끼를 저주로 키우며 돌봄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유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파충류는 대부분 알을 낳고 떠납니다.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본능만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포유류는 다릅니다. 어미가 새끼를 돌봅니다.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가르칩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돌봄이 길면 배움도 길어집니다. 배움이 길면 행동이 다양해집니다. 새끼는 어미를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먹이를 찾는지, 어떻게 위험을 피하는지 관찰합니다. 이런 학습 기간이 길수록 복잡한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는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기반은 바로 이 긴 유년기 쪽에 있습니다. 인간의 유년기는 유난히 깁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훨씬 오래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10년 이상 돌봄을 받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고, 도구 사용을 배우고, 사회적 규칙을 배웁니다. 긴 유년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래 돌봐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그만큼 자원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장점이 더 큽니다. 더 복잡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무대는 숲과 초원입니다. 환경이 바뀌며 선택이 갈라집니다. 대략 700만 년 전 이후 인간과 가까운 계통이 점차 나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숲이 줄어들고 초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부 영장류는 여전히 숲에 남았습니다. 이들이 오늘날의 침팬지와 고릴라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초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인류라는 말은 지금의 인간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도 포함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같은 종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류에 속하지만 현대 인간과는 다른 종입니다. 직립보행은 이 시기부터 조금씩 굳어집니다. 두 발로 걷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나무에도 오르고 땅에서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두 발로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두 발로 걷는 건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손을 비우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발로 걸으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이동할 때 손이 묶입니다. 하지만 두 발로 걸으면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손이 비면 들고 옮기고 만들 수 있고 그게 생활을 바꿉니다. 돌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먹이를 모아서 나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휘두를 수 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이 자유로워지자 손의 구조도 변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마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맞잡이라고 합니다. 맞잡이가 되면 정교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은 물건을 집을 수 있고 섬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뇌가 커지는 흐름도 같이 나타납니다. 뇌는 에너지 소비가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큰 뇌를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더 안정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즉, 먹는 방식과 사는 방식이 같이 바뀌어야 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몸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해지는 방향이 잡힙니다. 힘이나 속도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더 영리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결정타는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서 속도가 붙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아직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은 수십만 년, 길어도 100만 년 단위로 가까워집니다. 불을 다루는 흔적은 여러 시기에서 나오며 시점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150만 년 전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5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날짜 한 줄보다 불이 만든 변화의 성격입니다. 불은 단순히 따뜻함이 아니라 바깥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처음으로 몸 밖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은 자기 몸의 근육으로만 일합니다. 뛰고 물고 핥히는 건 모두 근육의 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이라는 외부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약입니다. 불은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조리입니다. 조리는 여기서 핵심입니다. 익히면 소화가 쉬워지고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날 것을 먹으면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위장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익히면 쉽게 소화됩니다. 열이 음식을 미리 분해해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얻는 쪽이 오래 버팁니다. 칼로리는 몸이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연료가 늘면 선택이 늘어납니다. 더 오래 걸을 수 있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조리 덕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자 뇌가 더 커질 수 있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뇌 크기가 증가한 시기가 겹칩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불은 밤을 활동 시간으로 바꿉니다. 밤에 활동할 수 있으면 대화와 계획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불이 없으면 해가 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위험합니다. 포식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불이 있으면 밤에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공유합니다. 내일 할 일을 계획합니다.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문화가 발전합니다. 언어도 더 복잡해집니다. 또 불은 포식자를 멀리합니다. 몸이 약한 종에게는 큰 방패입니다. 인간은 발톱도 없고 송곳니도 짧습니다. 밤에 포식자를 만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불이 있으면 다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불의 빛과 열과 소리를 피합니다. 불 주위는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율을 크게 높였을 것입니다. 도구는 이때 더 정교해집니다. 돌을 떼어내 모양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돌을 깨서 날카로운 면을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손도끼, 집게, 밀개 같은 다양한 도구가 나타났습니다. 각 도구는 용도가 달랐습니다. 자르는 것, 긁는 것, 찌르는 것, 용도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도구가 정교해질수록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의 손기술이 필요해집니다.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혼자 시행착오로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돌이 좋은지, 어떻게 쳐야 하는지, 어떤 각도로 떼어내야 하는지 모두 경험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사람이 시범을 보이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 전달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는 기술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만든 방법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면 시작점이 올라갑니다. 다음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람이 도달한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시작점이 올라가면 다음 세대는 더 멀리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속도의 씨앗입니다. 아직은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자라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누적의 힘입니다. 작은 개선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몸의 변화만으로 설명이 부족해지는 구간입니다. 인간에게 큰 차이는 정보를 나누는 방식에서 커집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지식을 압축해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동물도 소리를 냅니다. 원숭이는 경고음을 냅니다. 포식자가 나타나면 특정한 소리를 냅니다. 다른 원숭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보만 전달합니다. 과거나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다릅니다. 복잡한 문법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나 신 같은 것들입니다. 압축이 되면 멀리 전해지고, 멀리 전해지면 더 큰 무리가 묶입니다. 언어로 정보를 공유하면 모든 사람이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위험한 식물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은 직접 먹어보지 않아도 그 식물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한 사람이 좋은 사냥터를 찾으면 집단 전체가 혜택을 봅니다. 정보가 공유되면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징이 등장합니다. 상징은 다 같이 믿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 표식, 규칙, 이야기 같은 것들이 상징이 됩니다. 이름은 상징입니다. 특정 소리가 특정 사람을 가리킨다는 약속입니다. 표식도 상징입니다. 특정 문양이 특정 부족을 나타낸다는 약속입니다. 규칙도 상징입니다. 특정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공유된 믿음입니다. 이야기도 상징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징이 있으면 낯선 사람끼리도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표식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같은 상징을 공유하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을 믿는 사람끼리는 동료가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됩니다. 같은 편이 되면 규모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역할이 나뉩니다. 침팬지는 50마리 정도가 한 무리를 이룹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관계를 압니다. 하지만 그 이상 커지기 어렵습니다. 낯선 개체는 경계하고 공격합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끼리도 같은 상징을 공유하면 협력합니다. 같은 부족, 같은 마을, 같은 신을 믿으면 팀이 됩니다. 역할이 나뉘면 한 사람의 한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분업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냥에 특화되고 어떤 사람은 도구 만들기에 특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돌봅니다. 분업은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기술을 깊게 파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더 정교한 기술을 익힙니다. 깊게 판 기술은 다시 집단 전체로 돌아가 생활을 바꿉니다. 도구 만드는 사람이 더 좋은 도구를 만들면 사냥하는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사냥하는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사냥하면 모두가 먹을 것이 늘어납니다. 이 과정은 복리처럼 작동합니다. 이자 붙듯 쌓인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개선되는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작은 차이를 오랫동안 축적할 수 있는 종이 됩니다. 다른 동물도 학습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크게 쌓이기는 어렵습니다. 침팬지도 도구를 씁니다. 나뭇가지로 흰개미를 잡습니다. 하지만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법을 씁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까마귀도 똑똑합니다. 돌을 물에 떨어뜨려 수위를 높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세대를 거쳐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경험이 쌓이니 시간이 편의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기술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지구의 시간이 다시 크게 흔들립니다. 빙하기의 반복입니다. 빙하기는 단순히 춥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만한 땅이 줄어듭니다. 지구의 기후는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따뜻한 시기와 추운 시기가 반복됩니다. 빙하기에는 극지방의 얼음이 늘어납니다. 빙하가 육지를 덮습니다. 바닷물이 얼어붙으면서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숲이 물러나고 초원이 넓어지며 먹잇감이 이동합니다. 식물은 추운 곳에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숲이 줄어들고 초원이나 툰드라가 늘어납니다. 먹잇감이 이동하면 사람도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면 충돌이 늘어납니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이 벌어집니다. 좋은 사냥터를 차지하려는 집단 간 갈등이 생깁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극심한 시기는 대략 2만 년 전 안팎으로 잡힙니다. 이때가 가장 추웠습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였습니다. 살 수 있는 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기엔 바닷물이 낮아져 육지가 드러나며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베링 해협이 육지로 연결됐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에 다리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은 이 다리를 건너 아메리카로 이동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도 가까워졌습니다.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건너가기 쉬워졌습니다. 길이 열리면 이동이 늘고 이동이 늘면 다른 집단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친 집단은 싸울 수도 있고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습니다. 싸우면 한쪽이 밀려납니다. 교환하면 서로 다른 물건과 지식을 나눕니다. 섞이면 유전자가 교류됩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1에서 2% 섞여 있습니다.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도 일부 지역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언어와 상징이 강한 집단은 협력 범위를 넓히기 쉽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갈등을 말로 풀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협력 범위가 넓으면 정보가 모입니다. 한 집단이 아는 것과 다른 집단이 아는 것이 합쳐집니다. 정보가 모이면 실패가 줄어듭니다. 어떤 식물이 독인지, 어떤 동물이 위험한지 더 많이 압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정보를 공유합니다. 실패가 줄면 다시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 기술이 더 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우연히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발견한 방법이 유용하면 퍼져나갑니다. 빙하기는 잔혹하지만 이런 고리에 속도를 밀어붙이는 면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말입니다. 쉬운 환경에서는 기존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려워지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도가 늘어나고 그중 일부가 성공합니다. 성공한 방법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압박 속에서 지금의 인간이 자리 잡습니다. 현생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는 대략 30만 년 전쯤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약 7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로 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약 6만 년 전 도착했습니다. 아메리카에는 약 1만 5천 년 전 들어갔습니다. 각 지역에서 다른 인류종들과 마주쳤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습니다. 데니소바인은 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인도네시아 섬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호모사피엔스보다 먼저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약 4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도 비슷한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협력과 지식 전달 능력이 컸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하고 더 빠르게 지식을 공유하는 쪽이 유리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빙하기가 물러나며 기후가 비교적 안정되는 구간이 옵니다. 약 12,000년 전부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갔습니다. 숲이 다시 늘어나고 먹을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이 안정은 중요합니다. 안정이 있어야 씨 뿌리고 거둘 계산이 생깁니다. 기후가 자주 바뀌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뭄이 오면 실패합니다. 추위가 갑자기 오면 작물이 죽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안정되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략 12,000년 전 무렵 여러 지역에서 농업이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밀과 보리를 재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쌀과 기장을 키웠습니다. 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와 콩과 호박을 길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수와 얌을 재배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농업이 발전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밭일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미리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수렵 채집은 그때그때 찾아 먹는 방식입니다. 오늘 사냥에 성공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열매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다릅니다. 씨를 뿌리면 몇 달 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보하면 저장이 생기고, 저장이 생기면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곡식을 창고에 보관합니다. 누군가 훔쳐갈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생기면 규칙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면 권력이 생깁니다.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해야 합니다. 누가 분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경험 많은 사람이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특정 가문이 세습하게 됩니다. 권력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조직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큰 조직은 작은 조직보다 유리합니다.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방식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에 묶입니다. 씨를 뿌린 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동하면 농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됩니다.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듭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술도 모입니다. 기술이 모이면 속도가 더 붙습니다. 도구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토기 빚는 사람이 한 곳에 있습니다. 서로 배우고 경쟁하며 기술이 발전합니다. 하지만 대가도 큽니다. 밀집하면 질병이 늘고 갈등도 늘어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염병이 퍼지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빠르게 번집니다. 또 가축을 기르면서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왔습니다. 천연두, 결핵, 홍역 같은 병입니다. 갈등도 늘어납니다. 재산이 생기면 빈부 차이가 생깁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또 농업은 땅을 고정합니다. 이동하던 삶이 한 곳에 묶입니다. 묶이면 세계를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 것의 감각이 커집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저 강은 우리 것입니다. 경계가 생깁니다. 경계를 지키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다른 집단과의 충돌도 잦아집니다. 여기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문자는 기억을 밖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농업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록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땅이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거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자가 발명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약 5300년 전 서령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가 발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갑골 문자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전해서 복잡한 내용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억이 밖에 저장되면 한 사람이 죽어도 지식이 남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것을 기록해 놓으면 손자가 읽을 수 있습니다. 100년 후, 1000년 후 사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남은 지식은 다음 세대의 출발선을 또 올립니다. 누적이 더 단단해집니다. 법을 글로 쓰면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면 과거의 실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을 문서화하면 더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문자는 인간의 집단 기억 저장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약 5000년 전 본격적인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입니다. 이집트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매년 강이 범람하며 비옥한 흙을 남겼습니다. 농사가 잘 됐고 인구가 늘었습니다. 파라오가 통치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수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조직력의 증거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관계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물길을 만들어 농지에 물을 댔습니다. 도시 국가들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전쟁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계획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격자형 도로가 있었고 하수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황하 문명은 청동기를 발전시켰습니다. 정교한 청동 그릇과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무역망을 형성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교류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아이디어도 교환했습니다. 바퀴, 쟁기, 돛담배 같은 기술이 퍼졌습니다. 청동 제작 기술도 전파됐습니다. 이제 시간은 갑자기 짧아집니다.
수천 년이 아니라 수백 년입니다. 산업혁명은 지역마다 속도가 다르지만 큰 흐름은 18세기 이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계가 아니라 기계를 먹이는 연료였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됐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기기관을 돌리려면 열이 필요합니다. 열을 만들려면 무언가를 태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썼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숲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석탄으로 전환했습니다. 화석연료는 석탄과 석유 같은 자원입니다. 오래된 생명의 흔적입니다. 수억 년 전 식물이 땅에 묻혔습니다. 압력과 열을 받아 석탄이 됐습니다. 바다에 미생물이 쌓여 석유가 됐습니다. 이것들은 과거의 태양 에너지를 저장한 것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으로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수억 년 동안 땅 속에 보관됐습니다. 이 연료를 쓰며 인간은 자신의 근육을 바깥으로 크게 늘립니다. 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고 기계는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지치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다릅니다. 연료만 공급하면 계속 돌아갑니다. 24시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늘면 이동이 늘고 이동이 늘면 연결이 더 촘촘해집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듭니다. 만든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멀리 보내야 합니다. 증기기관차가 나타났습니다. 기차는 말보다 빠르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철도가 깔렸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연결됐습니다. 증기선도 나왔습니다. 대양을 건너 다른 대륙과 교역했습니다. 전기와 통신은 연결의 속도를 더 끌어올립니다. 정보가 거의 즉시 흐릅니다. 전신이 발명됐습니다. 전선을 통해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먼 거리의 소식을 몇 분 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한 번에 수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몸의 한계를 넘는 에너지와 집단의 속도를 동시에 얻습니다. 근육의 한계는 기계로 넘어섰습니다. 거리의 한계는 교통과 통신으로 넘어섰습니다. 시간의 한계도 무너졌습니다. 밤에도 전기 불빛 아래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도시가 커지고 길이 뻗고 숲의 경계가 바뀝니다. 런던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도 거대해졌습니다. 도로가 뻗고 다리가 놓이고 터널이 뚫렸습니다. 숲은 농지가 되고 농지는 도시가 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생태계 안의 한 종을 넘어 지구 전체의 흔적을 남깁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영향이 지질학적 기록으로 남을 정도가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지구를 바꾸는 주요 힘이 된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지금은 인간의 시대가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지식을 축적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도 배웁니다. 침팬지는 나뭇가지로 흰개미를 잡는 법을 배웁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1000년이 지나도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까마귀도 도구를 씁니다. 돌을 물에 떨어뜨려 수위를 높입니다. 영리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쳐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발견한 방법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개선됩니다. 다음 세대는 그 개선된 것에서 시작해 또 개선합니다. 돌도끼를 만드는 법을 배운 세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다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날카롭게 다듬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창을 만들었고 그 다음은 활을 만들었습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 위에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돌에서 청동으로 가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청동에서 철로 가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쌓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문자가 생기면서 지식을 더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배운 것을 글로 남기면 100년 후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1000년 후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사라지지 않게 됐습니다. 추적의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언어도 중요했습니다. 복잡한 언어로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경험한 것을 몇 마디로 요약해 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식물이 어디 있는지, 좋은 사냥터가 어디인지, 물은 어디서 구하는지 모두 말로 전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성공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도 지식의 축적을 돕습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모이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패해도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방법이 빠르게 퍼집니다. 1000명이 협력하면 1000가지 시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성공하면 모두가 혜택을 봅니다. 불과 도구도 축적의 일부입니다. 불은 몸 밖에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근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입니다.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식입니다. 축적되는 지식입니다. 작은 차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조금 더 잘 전달하고, 조금 더 잘 개선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면서 격차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리처럼 쌓였습니다. 작은 이자가 쌓여 원금보다 커지듯 작은 개선이 쌓여 지구를 바꿀 만한 거대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닙니다. 지식이 쌓여서 커진 종입니다. 매일 조금씩, 매 세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수백 세대 반복되면서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46억 년 동안 여러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세균이 한때 주인공이었지만 복잡해지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공룡은 크고 강했지만 환경이 급변하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컸고 변화가 느렸습니다. 포유류는 학습 능력이 있었지만 세대를 넘어 지식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가르치지만 그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똑똑했습니다. 뇌도 컸고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공유하는 범위가 좁았습니다. 작은 무리 안에서만 전달됐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과도 지식을 나눴습니다. 큰 집단이 형성됐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추적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인간은 지구 곳곳에 삽니다. 극지방에도 사막에도 높은 산에도 있습니다. 남극 기지에 과학자가 살고 사하라 사막에 마을이 있고 히말라야에도 사람이 삽니다. 우주 정거장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전혀 진화하지 않았지만 지식이 쌓이면서 가능해진 일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도시, 도로, 농경지, 댐, 다리, 이 모든 것이 축적된 지식의 결과입니다. 46억 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배는 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축적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지식을 가장 잘 쌓는 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도 계속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